계란은 가장 완전한 이 단백질 식품 중에 하나라고 하죠.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 한 개만 먹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계란에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다만 하루 2개 정도로 적절히 드시고 튀겨서 먹는 후라이보다는 으로 드시는 게 건강에 또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먹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침 식사는 개인적으로 꼭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어머니도 저의 아침을 항상 꼭 차려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또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밤새 공복이 길어진 상태에서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또 대사를 깨우는 역할을 아침 식사가 하거든요.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아침을 걸으면 하루 종일 굶었다 보니까 점심에 폭식을 하거나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어느 정도 적게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이 공복에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이제 위장의 부담이 적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아침에 삶은 달걀, 또 견과류, 또 그릭 요거트와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이러한 음식들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것들은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 미지근한 물이나 또 따뜻한 차로 위를 먼저 보호해주면서 또 자극을 해주는 게 좋고 먼저 이러한 것들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이 보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효과적인 섭취법은 무엇인가요? 계란은 가장 완전한 이 단백질 식품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계란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 한 개만 먹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이 계란에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셔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또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이런 논문들이 나와서 저도 이 논문의 데이터를 알려드리고 계란 드셔도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요. 특히 이 흰자는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고 노른자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루 2~3개 정도로 적절히 드시고 또 조리법 같은 경우에는 튀겨서 먹는 후라이보다는 삶거나 반숙으로 드시는 게 조금 더 건강에 또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과 추천 과일은 각각 무엇인가요? 아침에 바나나나 수박, 이 포도처럼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을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과일은 당뇨 환자나 다이어트 환자에게 좋지는 않죠. 이러한 과일은 이 식후 디저트로 드시거나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좋은 과일은 사과나 블루베리, 자몽처럼 당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요거트나 견과류와 곁들여서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식단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식단은 양과 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단은 다이어트의 원칙은 골고루 적게 드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중에서 내가 다이어트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당뇨나 뭐 고혈압, 고지혈증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식단 중에서 탄수화물을 조금 더 줄여주고 단백질을 늘리면서 야채나 채소와 같은 신선한 그러한 음식들을 조금 더 곁들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의 의지로 식단을 못하는 경우에는 식단과 같은 이제 앱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우리 아들들, 우리 가족들 저녁에 뭐 해줄까? 이 식단 짜는 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너무 힘들고요. 어제는 이거 먹었는데 오늘은 뭐 해줄까? 이게 제일 힘든 그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정형화돼 있는 그런 식단을 가지고 또 다이어트 앱들을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규칙적으로 고민 없이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와 같은 것들을 곁들여서 드시는 다이어트 식품 또 아침에 달걀 그런 것들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식단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식단을 너무 잘하셔서 식단에 대해서 뭐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식단을 잘 하시겠지만
규칙적인 딱 그 폼을 가지고 또 식단을 드시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다이어트 환자에게 권할 수 있는 의료적 치료 방법에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이어트는 어쨌든 운동하고 식이 조절을 하셔라.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때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식이 조절은 항상 이게 교과서에 한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식이 조절 할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제1 번이고, 그것이 안 된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병원을 찾아왔을 때 그러면 실제 환자분이 하고 계신 식단을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설문지가 있는데 일주일에 술은 얼마나 드시고, 또 카페인은 얼마나 드시고, 빵류나 면류는 얼마나 드시고, 이런 것도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점검 과정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식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초고도 비만인 환자분들이 다이어트 시작하면 적게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제 기준에 따르면 저보다 한 2배 정도 이상은 많이 드시는데 적게 드신다고 그래요. 심지어 위에다 풍선을 넣으신 분도 2공기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이 잘 안 빠지죠. 살이 더디게 빠지고, 먹었는데 항상 더부룩하고 하시다고 호소를 하시는데, 점검을 해요. 설문지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 논문에도 나온 내용인데,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이걸 한번 점검을 하면 본인의 어떤 거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검 차원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다이어트 식단을 먼저 써서 그걸 점검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거를 줄일 것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 그 단계를 뛰어넘는 분들은 이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걸 실천했으면 굉장히 잘 빠지겠죠.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식욕 억제제, 탄수화물 억제제, 탄수화물 차단제, 그다음에 지방 분해 배출하는 약, 그다음에 변비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약들. 그리고 비만인 분들은 장내에 유산균총이 많이 어그러져 있어요. 비만과 관련된 유해균이 장내에 많이 분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비만 관련된 또 유산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투여를 해서 장내 환경을 많이 바뀌어줍니다. 말씀드린 거는 약물의 범주에 속하고, 약물을 여러 가지 투여했는데 3, 4개월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강한 약물이거나 복합을 해서 식욕 억제를 해주고 하는 이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안전한 약물들을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 하는 거. 근데도 효과가 없다. 그리고 풍선 단계로 지나가고, 풍선은 위에 이제 포만감을 극대화시켜서 일정 볼륨을 넣어줘서 이만큼 이상은 못 먹을 거 아니에요. 풍선이 개발된 이치는 우리가 위풍선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피디님도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위에다가 일정 부피의 풍선을 집어넣어서 그 부피만큼을 적게 먹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에 이제 풍선이 볼륨을 주면 그만큼 볼륨만큼은 내가 적게 먹게끔 될 수 있다. 이런 거고, 포만감이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약물의 밑단계에서는 풍선을 집어넣는데도 풍선에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배부르면 먹고 토하고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병행하셔야 되고, 또 이 단계로 넘어가는 분들, 정말로 비만에 의해서 심근경색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정말로 생명이 위험하고, 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기대 수명이 짧아져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면 기대 수명이 짧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치료가 비만 치료인데, 그거를 위해서 위풍선 또 이 위의 단계를 위절제, 위밴드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수술적인 거보다 비수술적인 거가 조금 더 안전하고, 수술이 아니니까 감염의 위험성도 떨어지고 출혈의 위험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에서 위풍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위풍선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약물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위풍선 더하기 식욕 억제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환자분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원장님의 병원이 위풍선 시술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위풍선 시술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위풍선의 장점은 아무래도 비수술적인 고도 비만 치료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간, 보통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위에 이제 풍선을 집어넣고 다이어트를 유도를 하게 되는 이제 시술인데,
어, 수술이 아닌 고도비만 치료이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없고 몸에 이 수술의 흔적이 없죠. 그리고 위에 변형이 없는 그런 장점, 가장 큰 장점이 있고 또 이거는 논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시술을 위에 변형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체중까지 이제 살이 빠지면 위풍선을 넣어놨던 위풍선을 다시 빼고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시 2차, 3차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시술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약물 치료보다는 그만큼의 또 위험성이 있겠죠. 구토와 또 복통 이런 초기에 이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견뎌야 되는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도 비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 짧은 기간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것들의 이런 점들은 내가 이제 목표하는 체중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같이 병행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인 거죠. 최근 올리브유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몸에 얼마나 좋나요? 이 올리브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지중해 식단에 항상 들어가는 핵심 재료 중에 하나죠. 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 특히나 이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샐러드에 생으로 뿌려서 드시거나 나물 무침에 또 참기름 대신에 활용하시면 좋고요. 너무 높은 또 온도에서는 올리브유가 산화되기 때문에 튀김보다는 생식이나 약한 불에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